우선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빠 육아와 관련해서 현재 이 아빠 육아와 그리고 이 아빠 육아를 통해 이 자리에 올라오게끔 할 수 있었던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앞서가는 이 서울 인구 심포지엄, 네, 파이낸셜 뉴스, 네, 그래서 이런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또 더욱이 우리 아버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 우리 아버님들께 특히나 더욱 감사드립니다. 네. 기업의 역할, 아빠 육아 휴직으로 인구 대책 실현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10년간 새 아이를 양육을 하면서 음, 어, 양육 정책의 혜택과 비혜택을 모두 경험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빠 육아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들이 좀 대화를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곧 인구 위기라고 굉장히 얘기하는데 가족의 위기를 경험하게 되면 무엇이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인구 위기, 국가적인 위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과 정부와 기업의 역할들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들이 많이 촉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선 서론 저희 콘텐츠는 서론과 아빠 육아 휴직 그리고 기업의 아빠 육아 휴직 결론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서론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 시간표는 우리 KBS와 국토연구원이 분석한 사실에 바탕을 둔 미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왼쪽에 보시면 부산시 중구가 나와 있는데요. 약 그 기능 소멸과 비중 소멸까지 약 16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료를 만들 때 이 시간이었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흘러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 소멸 같은 경우에 인구가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을 얘기하고 기능 소멸 같은 경우에는 이 사회적 서비스가 좀 불가능한 정도까지 가게 되는 현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부산시 중구는 약 3만 명의 인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2만 명 이하로 떨어질 시에 이런 사회적 서비스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병원이라든지 또는 복지 관련된 부분들이 현저하게 제공받기가 어려운 현실에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제가 살고 있는 노원구입니다. 네, 이 노원구 또한 마찬가지로 현재 비중 소멸까지도 약 29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살아가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지역을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저출생 위기의 문제였는데 남자가 무슨 육아야. 제가 약 10년 전에 양육을 진행할 때만 해도 남자가 무슨 육아를 하냐라고 우리 부모님부터가 반대를 했었고 그리고 뭐 지역 사회나 또는 지인들 또한 그런 부분들 굉장히 불편해하는 시각을 보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출산 문제에 있어서 아빠 육아의 문화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발달되어 가고 있고 현재도 굉장히 환경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돌봄 등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남성의 4배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학계 출산율의 반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이런 남자의 육아도 사회적 인식에 따른 부분 저출생 위기의 돌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출생 문제에 따른 기업의 위기인데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위기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부산에도 백화점들이 사라지고 있고 지역 각계 지방에서는 백화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쉬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주요되는 이 취업자 증가 감소에서는 우리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고용정보 통계에 따르면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취업자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돌봄, 보건 및 개인 서비스직이 늘어나고 이런 특히나 소매업이 또는 음식점, 개인 자영업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개인 자영업이라든지 소매업들을 주로 납품하는 것들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어, 실제로 직업을 잃어가는 과정들도 매장 판매직이나 농축산물,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군부대도 지금 많이 해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지킬 사람들만 없는 뿐만이 아니라 2037년에는 20만 명 선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올해 학교 폐교가 50곳에 해당될 정도로 이 일자리도 잃어가고 경제도 굉장히 타락해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이 아빠 육아 휴직. 그러면은 이 저출생 이유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금 돌파할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저는 두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선 아빠 육아 휴직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성 부성 보호 제도의 변화가 조금 있었는데요.
1953년대부터 그리고 2014년 그리고 현재 2025년까지 우리 무급 육아휴직도 있었고요. 그리고 배우자 육아휴직도 나왔었고 2008년에 배우자 출산휴가가 처음 됐고요. 그리고 2014년에 아빠의 달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모성보호제도의 역할이라든지 변화의 제도의 변화들이 점점 증가하면서 아버지들의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5년 이 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아버님들이 이 좀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이 성장하는 아버지로서 지금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 내 아빠 육아휴직의 변화는 지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00년대 초반에는 눈치 보는 아버지에서 그리고 2010년대는 용기 있는 아버지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당당한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부터 미래까지는 성장하는 아버지들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기업 내에서도 이러한 변화들은 굉장히 큰 변화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생계부양자에서 양육 참여자로 그리고 권위적인 아버지에서 민주적 동반자로 그리고 교육관념 미미에서 적극적 교육 참여로 그리고 개인희생에서 일가정 양립을 추구하는 아버님들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 이런 기업의 아빠 육아휴직도 한번 사례를 좀 볼 건데요. 우리가 기업의 아빠 육아휴직이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로는 과거에는 굉장히 부정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회사에 소문이 날 것을 좀 꺼려하고 개인적인 사유로 비공식적인 승인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 반대로 조금 긍정적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 또는 육아휴직 승인받기 어려웠지만 승인 후 회사의 기업 이미지를 변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알리는 기업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녹여내서 기업의 역할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과거에도 존재했었지만은 현재는 앞으로의 미래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추적 관찰을 한 게 있습니다. 2023년도에 기업 내에서 부서나 또는 기업 내에서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한 우리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이 머니투데이와 함께 기획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현재 그럼 2025년 지금 2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 모 자동차 관련 기업에 다니는 A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첫째 아이를 위해서 3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네. 회사에서 남자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 건 처음이었고요. 퇴사를 각오하고 사용했지만 회사는 생각보다 호의적이었고 그 뒤로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A씨는 둘째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변화를 경험하고 둘째를 가질 수 있는 확신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육아휴직을 4년째 쓰고 있는 아버님도 계셨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육아휴직을 1년을 사용했고요. 부서의 남성 육아휴직이 1호였습니다. 이런 아버님들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현재는 굉장히 활발한 부서 내에서도 후배 사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은 노력의 변화가 큰 물결의 변화를 만들듯이 이러한 아버님들의 용기로 현재 기업 내 문화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다니는 D씨도 부서 내 남성 1호 육아휴직자였고요. 그리고 2019년에 4개월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이 상당히 짧죠. 그렇지만 둘째나 또는 그 후에 육아휴직을 또 사용한다면 더 길게 사용할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특히 건설사는 남성들이 많이 근무하는 회사죠. 이런 건설사에 다니는 E씨도 2022년에 1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고 건설사 특성상 남자가 많아 실제로 뭐라고 하진 않았지만 회사의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그로 인한 당당한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지언정 육아휴직은 그래도 내가 당당히 쓰겠다라고 하는 아버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적 관찰을 통해서도 승진을 포기하나 퇴사를 각오하더라도 우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한 아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것과 맞물려 우리가 인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한 사례를 예로 들면은 AI나 또는 IT 기업에서는 인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한 사례로는 약 2천억 정도의 회사 근무 기간 동안 약 2천억 정도의 영업 수익을 창출한 이 직원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령 취급을 한 달 동안 받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굉장한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인재가 퇴사를 결심하게 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퇴사를 하지 말고 조금 더 이 회사에 대한 문화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권장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야 그 문화가 조금 더 발달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조직의 문화가 조금 더 좋은 문화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나 우리 토론 패널에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아빠의 육아휴직이 정보 공개를 시작한 2005년도에는 208명에 불과했습니다. 약 1.9% 정도였죠. 근데 현재는 30%가 넘어가면서 4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아빠 육아휴직의 문화들이 현재의 이런 정부와 정책들에 맞물려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지고 오고 있다. 이 변화 속에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아버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기업 또한 이 육아휴직과 모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비교할 점은 충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계속적인 변화와 시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 기업의 아빠휴직 현재의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이 대기업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특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 속에는 늘 우리 아버님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아빠 육아휴직과 그리고 기업의 아빠 육아휴직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저출생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 골딩 교수의 아기와 거시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 여성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을 포기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으며 경제적으로 취약해지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요. 또는 자신과 자녀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고 여성은 이것을 일찍이 깨닫기 때문에 출생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통계 자료를 여기 아기와 거시경제 자료를 보시면 왼쪽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남성과 여성의 가사와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국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의 차이를 볼 수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수치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인해서 우리 여성에게 있어 결혼과 출생은 인생을 건 고민이자 선택입니다. 네. 남성에게 있어의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일 수는 있겠지만 여성은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혼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한다는 부분들을 우리 이 정부와 기업들이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 아빠 육아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대해서는 남성 육아휴직이 늘고 경력단절 여성이 줄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빠의 육아 참여로 엄마의 사회 재진출 및 경력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우리 경력 여성 단절 여성이 2023년 135만 명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도는 2,700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현재 2023년 135만 명으로 많이 줄어든 수치죠. 그리고 2023년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성 51%, 남성이 43%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다. 네, 간격의 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져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중척법 분법을 이용해서 고정효과 추정치로 아빠의 달 시행 이후 출산 자녀가 증가했다는 논문도 발표됐습니다. 네. 일하는 여성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성장하고 육아하는 남성이 늘어날수록 저출생이 줄어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서울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백인의 아빠단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 백인의 아빠단 중에서 서울시 백인의 아빠단 다자녀 비율이 약 55%로 일반 가정에 비해 굉장히 좀 높습니다. 양육을 하는 우리 아버님들이 또 다자녀를 가질 확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를 경험한 아내분들도 둘째, 셋째에 대한 출산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적극적일 수 있다는 거죠. 사례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첫째를 낳고 굉장히 어려운 가정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양육에 참여하고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었더니 아내가 둘째, 셋째도 좀 더 계획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나 2024년 둘째 아가 75,900명으로 약 2.1% 증가하면서 1,500명 정도가 증가했었죠. 네. 이런 아빠 육아에 참여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향들로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의 저출생 문제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일 거라고 예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 위기 대책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입니다. 네. 저희가 가치랑 아빠 육아 문항에서 조사한 직장인들 20대에서 50대 700명을 대상으로 얘기했을 때 육아휴직을 좀 당당히 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위가 육아휴직 의무화와 2위가 기업 조직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66%에 해당하는 수치죠. 네. 우리 육아휴직을 당당히 쓰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우리 직장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제를 통한 아빠 노동자 탄생에 대한 연구 사례도 있는데요. 네. A 기업 같은 경우에 남성 육아휴직 1개월 의무화를 시행을 했었죠. 그리고 시행 첫 해 1,100명, 그리고 2년째는 2년 7개월간 총 3,700명이라는 굉장히 큰 효과적인 이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팀 육아휴직 사용 동료 및 임원 성과평가에 반영하여 사내 문화를 정착시키기도 했고요. 한 달간 대체 인력 없이 육아휴직 사용 전 업무상 대비하거나 동료의 배려를 통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의무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고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또 우리 다른 기업에서도 이런 통상임금을 100%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제 출산 후 3개월 이내 사용하도록 강제를 했었고요. 아빠들을 위한 부모 교육을 정례하여 데디스쿨을 통해 양육자 간 유대관계 및 문화 사례를 급증했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에서도 대체 인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어보면 우리가 대체 인력을 생각할 때 조금 동등한 이런 대체 인력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있을 경우에 장모님이 오신다고 대체가 될까요? 그리고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있을 때 시아버지가 오신다고 해서 그게 100% 대체가 될까요?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인식들의 변화들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요. 대체 인력과 관련된 제도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인구 위기 대책 실현을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파트너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정부의 획기적인 기업 인센티브 정책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인구 위기 협력 파트너로 도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기업도 이 기업의 인구 위기를 통해서 기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협력해서 기업에 변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협력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제도들을 마련해서 기업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 법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런 페널티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을 실행했을 때 이런 효과나 이런 정책 제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가 훨씬 더 기업인들에게는 훨씬 더 강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업자들의 마인드를 낮추기보다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우리 홍석천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EFG 경영 실천입니다. 정부의 일가정 양립 예산 확대에 협력해 기업들의 채용과 일하는 방식, 인사 노무 관리 등 기업 문화를 혁신하고 가족 친화 기업으로 탈바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EFG 가족 경영과 관련된 친화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 가족 친화 기업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방향들이 정책적인 방향들이 제도화되어 가고 있지만 그것을 미리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소기업과 중소기업들에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들도 굉장히 많이 논의되어야 되고요. 대기업은 또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이 대기업이 좀 더 이 인구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이런 EFG 경영을 더욱더 실천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저출생 문제의 해결은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남성 육아 참여와 기업의 육아 지원 제도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육아하는 시대고요. 그리고 육아를 통해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그리고 사회적 변화와 기업의 변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